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필승 변호사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예, 한겨레 21 김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아프셨다고. 네. 야, 옆에 흰머리도 났네. 네, 아니 뭐 흰머리는 원래 있었는데 진짜? 무릎이랑 이제 허리를 같이 수술을 아이고야. 해갖고. 예, 아니 들어오는데 다리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제가 온 동네에 왜 이렇게 정형외과가 많이 생기나 했는데 한국 정형외과 진짜 1등이다. 진짜? 예, 예. 예. 정말 수술 잘한다. 네. 아니, 좋은 데를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싼데? 제가 눕지도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해갖고 좀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까 신세계다. 네. 또 이렇게 또 네. 예, K 의료입니까 네, 이번에는? K 의료. 네. 알겠습니다. 좀 비싸다. 비싸다. 네, 저희도 비싼 광고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우리 피부는 땀 흘리고 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친 피부에 깊숙이 전해지는 피부 에너지 충전이 꼭 필요합니다. 무너진 피부를 심폐소생해줄 대박 아이템, 중장년층 사이에서 효과 제대로라면서 난리난 입소문 대란템입니다. 바로 주디메르의 신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하겠는데요.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폭염에 지친 피부끼를 열고 차오른 탄력을 잠그다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 쓰신 사장님이신지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너무 폭염에 지친 피부의 길을 열고 차오른 탄력을 잠그다. 이 표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 기가 막힌 열고 잠그는 공식 덕분에 여름철 텅 빈 피부 속에 탄력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밖으로 달아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단 일주 만에 피부 자생력이 무려 79.12%나 개선되는 게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피부 나이를 되감아주는 탄력 에너지 그 자체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독 프로모션으로 무려 8만 원 파격 할인이 들어간 역대급 혜택이 있습니다. 만족 못하시면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자신 있다고 하시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이거 안 써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디메르를 검색하시거나 온라인 구매가 어려우시면 070-7791-7110 070-7791-7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저희 방송 라이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라봤어요, 김한 기자님. 저 굉장히 촉촉하네요. 일단 뭐 피부가 괜찮아요? 바로 재생되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느낌은 좋다. 감이 좋다. 감이 좋다. 네, 느낌이. 예, 향은 어때? 향? 향도 좋네요. 향도 좋다. 네, 너무 가하지 않고. 우리 정 변호사님은 지금 지금 쓰고 계세요. 회춘 중이라고 소문나셨더라고요. 네. 모든 것은 주디메르 덕분이다. 네. 예, 지금 너무 젊어지고 있다. 예, 이러다가 막 애기 피부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큰일 났는데. 네, 어쨌든 진짜 좋은 상품 저희가 추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디메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취재 편의점 저희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패널이세요. 예, 매우 뜻깊은 자리다. 네. 예, 왜 그날 방학식 하는 날이 제일 설레잖아요. 좋죠. 바로 그렇죠. 오늘이 그날이다. 어디 가십니까? 아니요, 가긴 어딜 가면 청와대 갑니다. 끝나고. 네, 청와대 가서 청기백기 방송합니다. 자,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축구협회 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은 특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맹탕 청문회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축구협회나 이제 개별 종목의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냐? 그렇죠.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대한야구협회 청문회를 했다가 국회의원들이 아주 그냥 혼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네. 그 짤들이 돌아다녀요. 어떤 질문들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 공분이나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는데 그런 면에서 좀 형식의 안타까움을 떠나서 이제 나온 사람들의 어떤 발언, 그 다음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저걸 보면서 그래도 좀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더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난다. 또 이 와중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증인으로 네.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드러났어요. 정 선배. 네. 정 선배는 누굽니까?
뭐 노정면 의원이 정진석 비서실장 정진석 확인했다. 비서실장. 오, 하더라고요. 네. 확인을 했대요. 예, 야. 확인했다고 발언을 어제 해서 네.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 통해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오면 잘 모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잘한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윤 의원도 내가 준비한 질문은 다 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겉으로는 겉으로는 뭐 이렇게 세워갖고 하루 망신 주고 호통 치고 하지만 뒤로는 뭐 회장님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뭐 이런 문자 보내면 그리고 이 자리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민의 대표가 네. 맞아요. 일개 조직의 회장에게 송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대표권을 위임한 사람들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네. 저는 축구를 전혀 몰라요. 네. 아마 공으로 하는 스포츠도 알고 있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 네. 관심 좀 가지라고. 맹탕이라는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정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믿고 위임을 했고, 사실 축구협회 같은 단위를 청문회를 한다는 게 너무 좀 짜치긴 한데 네. 그 와중에 이 회장한테 국회의원이 이렇게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걸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축구협회 청문회인지 국회의원 청문회인지 헷갈린다.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이런 유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많은 시민들께서 비판도 하고 비난도 보내고 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런 구태가 남아 있구나라는 그것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청문회 도중이에요. 청문회 도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끝나고 난 것도 끝나고도 아니고. 아니고 전날도 아니고 청문회 그러니까. 도중에 이거를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어제 이제 미디어문구가 찍은 이제 마지막에 정몽규 회장이랑 홍명보 감독 나갈 때 보니까 표정이 오늘 하루 잘 때웠다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우리 취재 편의점 카메라도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현장 취재 달인이 한 명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9월에는 네. 국회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순회 경선에 들어가요. 근데 막 그래요. 요새 같은 온라인 시대에 무슨 순회 경선을 하냐, 돈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TV 토론이나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하던데. 이게 형식적으로 보면 이미 투표를 한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과도기라고 해야 되나, 절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전당대회가 이 순회 경선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이제 붐업을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델에 대한 원형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고, 근데 세상은 바뀌어서 투표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축제 같이 즐기는 거죠. 뭐. 현장에 와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미 투표 다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로 자기가 옳다라는 좀 이렇게 소속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뭐 행사 같은 거죠. 뭐. 그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느 지역의 순회 경선이 제일 기대가 되십니까? 어디가 제일 재밌을 것 같으세요? 뭐 재미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 구성을 보면 호남과 서울 수도권을 합치면 한 75%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지역이 한 25%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막판에 마지막에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승부가 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 네. 어떻게 보세요? 다 별로 관심 없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TV 토론도 생각보다 밍숭맹숭하더라고요. 동점률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크게 뭐 어디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어디서 압도적으로 지고 크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약간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도토리 키재는 기분.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지금 뭐 처음에야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더 이상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누구를 막 한쪽을 막 손들어서 응원해주기도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 느낌. 우리 정 변호사님 판단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맹숭맹숭하다. 맹숭맹숭하다. 좀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제 좀 느낌. 어떤 뭔가 좀 치열한 접점 속에서 누군가를 뭐 응원해야겠다는 어떤 짠한 감정이랄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 감동이랄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주요 의제가 부딪히는 게 별로 없어요. 각이 좀 안 설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리고.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인데 누구는 폐지, 누구는 뭐 유지, 그쵸. 막 이런 게 좀 있어줘야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우리 편 이겨라 이런 느낌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게 별로 없고 뭐, 아니 당 대표 토론에서 이렇게 유시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그래서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맹숭맹숭하다는 느낌. 어제 나온 저희 패널들은 지금 이 전당대회가
이 후보들이 아니라 유시민 작가 대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둔 구도가 아니냐. 대리정원 같다. 보수 언론들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민주당의 이제 권력 질서와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권력 질서가 부딪히는 건데 거기 전당대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그게 다 표잖아요,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히려 노골적으로 못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6월 4일부터 최근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뭐 시사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말아맛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그렇게 맵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나한테 표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시사방송 보면서 와 이게 전당대회 TV 토론회만 시작하면 아주 그냥 박살 나겠다 뭐 이렇게 맞아. 기대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후보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뭐까지 그리고 뭔가 중요한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너무 다르다. 이러면 좀 보는 맛이 있을 텐데 다들 그렇게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한다는 게 내가 더 친명이다 이 이야기하는 그렇죠. 게 전부라서 저는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최근 한 달의 분위기가 허상이나 허구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멸칭으로 시작된 이런 구도 속에서 굉장히 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과연 뭐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그런 좀 허무함이 어제 그 대표들 토론에서도 조금 엿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되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그렇죠.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표현으로 쓰자면 각이 딱 서야 이쪽 저쪽을 나눠가지고 쫙 붙이는 기사를 쓰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보안 수사권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신천지 문제도 처음에는 뜨겁게 제기가 됐지만 지금은 뭐 한병도 대표가 정리하면서 또 약간 수정 분위기죠. 수정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리고 뭐 그밖에 다른 뭐 의제들 이를테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정부를 도와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여당의 그게 당대표 맞아요. 선거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2년차로 넘어가는 맞아요. 여당 당대표 선거가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미가 없는 선거여야 돼요. 한 4년차 가야 그때 당대표 되는 사람이 뭐 대권 주자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누구의 대리인이냐 이런 걸로 이제 붙는 건데 지금은 사실 그게 맞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달여의 분위기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 과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별다른 쟁점도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과의 내가 더 가깝. 세 명의 워딩이 조금 더 워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을 다 내가 함께했다. 이게 김민석 후보예요. 송영길 후보는 뭡니까? 이재명의 정치적 역정, 뭐 일정과 내가 늘 함께했다. 이게 이제 송영길 후보예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 뭡니까? 이재명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의리 있는 사람 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는 각이 안 서죠. 그러니까 사실 한 2주 전에 그 정통성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듣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다행이냐. 지금 전통성 논란이 있다는 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검찰 보안 수사권 이거 가지고 충돌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뭐 메가 프로젝트 반대한다 뭐 이런 거 갖고 충돌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싸움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맹숭맹숭하고 가게 가는 게 엔터테인먼트적 측면에서야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한결 낫다, 한결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허상을 가지고 막 그 분투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이렇게 허하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좀 손에 잡히는 어떤 개혁 의제라든가 그리고 뭐 시대 정신이라든가 저는 좀 그런 게 보이는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여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V 토론은 3번 남은 거죠? JTBC까지 합치면 세 번. JTBC를 뭐 다시 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3번 남은 건데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서는 좀 콘텐츠가 시대정신 얘기하셨는데 콘텐츠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상대와 나와의 어떤 사소한 차별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 뭐 누가 뭐 매일 주식에 따라서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블루스했다가 아니었다가 막 이렇게 가는 이 자체가 굉장한 산업 전환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맞춰서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집권 여당을 끌고 가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얘기되는 2030 세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누구나 다 제가 되면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겠습니다. 청년을 배려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 청년들의 취업 문제, 청년들의
회원들의 뭐 예를 들면 갈등 문제, 계층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들로 좀 얘기를 해서 네. 사람들이 볼 때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때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유능한 개혁 정당이에요. 유능한 개혁 정당처럼 보일 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능 개혁 정당 이 각각 놓고 보면 세 개 키워드가 다 지금 안 보이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선은 여기가 당 대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일 뿐이지 당 대표라고 해서 무슨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다 살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의제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의제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이 다 이미 일치해 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당 대표 선거하면서 어떤 거대한 사회적 담론이 나온다는 거 사실 그것도 또 문제예요.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재미없다, 맹숭맹숭하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뭐 주요 사회 개혁 쟁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라 그냥 앉아서 정통성 싸움이나 계속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게 재미는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네. 안정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래 봅니다.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쓴 그 단독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일면 머릿 기사.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호기롭게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이 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국토의 실리콘밸리화를 생각하면서 이제 밀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니까 기간제가 2년인데 4년으로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 52시간을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메가 특구가 해당이 되겠죠. 이제 이런 지역이 되고 뭐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반노동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뭐 유예 혹은 훼손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전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흔들어도 필요하다. 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이걸 유예해야 될 만큼이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건 나와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거 왜냐면 뭐 그냥 어떤 세력으로서 내가 민주당 정통이야, 민주당의 코어야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상징하는 코어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에 약간 반한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맹렬하게 쫓아오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의 재편기에서 일정 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좀 들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반도체가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이 나눠져 있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왜 미국액 같은 데서는 팹리스를 하는데 유독 파운드리는 한국, 중국, 대만에 있는가? 간단해요. 중앙 집권적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노동력이 네,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배를 못 만든다고 사실은 비웃지만 우리나라에서 마스다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노동력 착취의 구조가 우리나라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숙련 노동자들 그 비용 안 맞아. 잠깐만 있어봐. 나 이번 주부터 슈퍼볼이거든. 나 놀 거야.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노동권의 관점에서 미국이 더 나아요. 한국보다. 근데 한국은 한국이 갖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노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를 비용적으로 늘려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 이걸 안 된다면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이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비용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왜 얼마 전에 삼성에서도 이제 저기 성과급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 막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노동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지 이 부분은 저는 완전히 닫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습니다. 52시간 근무를 못 한다. 그럼 연봉 두 배 줄게.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거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식의 이런 조건인데 너 들어가서 일할래?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받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 그거 싫어 그러면 안 하는 안 거로. 하면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열린 숙제가 생긴 거지. 이게 잠깐만 있어봐. 우리 민주당은 기존에 노동 시간 이런 거 되게 안 됐는데 이거 우리 한 발짝 더 못 나가. 이렇게 접근할 네.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좀 네. 약간 유연한 자세와 태도로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정 변호사님이랑 거의 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어쨌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설득하는 그렇죠. 과정이 동반돼야 예, 예. 된다는 이게 뭔지, 거예요. 예, 이게 예. 뭔지에 어떤 대해서. 뜻인지. 그러니까 이게 제목만 나가면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그러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네 이런 오해를 갖는데 예. 왜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 외에도 풀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전력 문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원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에서 용인과 호남이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 중에 용인은 포기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예, 정치적으로 그걸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면 그건 용인이 안 되죠.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제목을 던져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세목들에 대해서는 다 합의와 토론이 네. 필요한 건데 예.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요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밀어가려고 하는 이 3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를테면은 기업과 노동과 그다음에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누리는 방향을 누가 정치의 지혜를 낼 거냐,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당대표 전당대회였어요. 아니 저는 그런 것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비전을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 1, 2년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는 산업 구조가 바뀌는 차원에서 뭐 대통령만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에서 그런 의지에 잘못 던지면 반명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네. 52시간 근무 많이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바로 반명 인증입니다. 지금 당대표 대회 용인이 안 되는 거구만요. 그렇죠. 당대표 대회에서는 우리가 당대표 대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걸 기대해야지 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의제를 던지는 게 반명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의제를 던져야 되고 그 의제에 대해서 서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게 이상인데 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 다른 이야기하네 저 반명이다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부동산 지금. 대토론회를 한 네. 일주일 끌고 한 거잖아요. 그쵸, 일주일간의 했죠. 과정을 네, 밟아서 네, 저는 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일종의 생각해요. 수기 과정. 수기 과정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가 지역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있을 거고 이거 네.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가 있을 거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과정들을 어떤 기구를 통해서든 수기를 모으고 예를 들면 요구 사항과 해야 되는 일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면 10개는 입법 과제구나. 10개는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구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작업을 뭐 발표하고 나서 내일 삽드는 거 아니니까 전에 6개월이든 충분히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저 생각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게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는 합의 수준을 올려놔야 이게 어떤 추후에 공격으로 좌초되는 일이 없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난 다음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제 기자들이 관련된 질문을 물었어요. 메가특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차원에 그러니까 뭐 기후에너지위원회 노동위원회겠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아직 결론 난 건 없고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던져진 의제이고 이 던져진 의제를 국회가 받아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입법으로 어떻게 풀지를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8월이 또 뜨겁겠네요. 사실 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연속 그 일주일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이 법정 근무 시간인지 아세요? 80시간. 연속 근무 시간 24시간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다.
그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52시간, 40시간 여기에 고정돼 가지고 윤석열 때 69시간에 한번 그냥 뜨악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쳐서 생각하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그런 근무를 하는 거는 의사들에 대해서 그 직업의 특수성도 있지만 또 그만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도 의대 못 가서 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 아유 일주일에 80시간 노동시키면 안 되지 이러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한 합의와 그만한 특수성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52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상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아니 어쩔 수 없어 그 업무는 어쩔 수 없고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 그 대신 우리가 그걸 하면 충분한 보장을 줄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서처럼 그 성과금을 6억씩 준다 그러면 일단 저는 갑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변호사도 간다. 변호사도 그만두고 가겠다. 예, 예. 아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굉장히 그 뭐 파격적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 네, 네. 이것은 뭐 막론하고 네. 뭐 정부든 뭐 또는 국회든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 지금-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워낙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메가 프로젝트 딱 던져놓고 그 후속 과정이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런 네. 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유능한 정당, 유능한 정부라는 건 그런 다음에 뭔가 착착착착 돌아가는 진행이 것 돼야 같은 이제 되는데. 말하자면 이 프로토콜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백 조를 투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그 전에는 못했지? 라는 반신반의가 있는데. 그 반신반의를 메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해낼 거야 이런 나의 의지 표명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메워가는 작업. 이렇게 이거를 하면 하겠네. 뭐 이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설계해야 된다. 그 전에는 뭐 정권이 술 드시느라고 아. 바빴잖아. 정권이 달라졌잖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4755조 4,755조를 어디서 땡길 거야? 이거 다 이제 국제사회 혹은 또 글로벌 빅테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서 1,400조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755조는 또 어딘가를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될 거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처들을 결국에는 정치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입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밀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 와중에서 그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김영범 정책실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어떻게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만이 문제냐, 아니면 그냥 사과로 땜질하고 끝날 일이냐, 이제 관련해서도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당에서는 현 상황을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서 가지고 오면 정무위에 보고하도록 논의하도록 했고, 당정 간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주식은 폭등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코스피가 17%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코스닥도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 6,447.36, 어제 대비 853.8, 15.26%가 상승한 수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휴. 어제 들어갔어야 됐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예.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게 지금 정부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 투자는 개인의 네, 책임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식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이재명 정부를 부양한다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있었던 주가 거예요. 부양이? 예, 주가 부양이 이 지지율을 부양하는 측면이 있다. 예. 충분히 있죠. 예, 그리고 네. 부동산도 막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뭔가 이거 아닌데 그래도 주식 오르니까 됐다. 이 심리 속에서 몇 개월이 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확 가니까 뭐야? 이러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정부를 바로 쳐다보는 네. 이 인식이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김용범 실장이 일부 이제 말하자면 투자자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뭐야? 갑자기 이거 뭐
이러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레버러지 ETF가 뭔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들어갔냐? 왜 들어갔을 것 같으세요? 그 들어간 이유는 환율이 너무 아니에요. 올라가지고 2배 준다니까 간 거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2배 준다니까 아니 간 거예요. 정부 당국에서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이제 어쨌든 미장에 투자하는 그 개미들이 국장으로 들어오게 논리가 하기 위한 있겠죠. 뭐 정책 이런 추진의 논리가 정책 있는데 정책 그 주체들의 정책 추진의 논리와 네. 실제 사람들이 그래? 네. 이거 2배 주는 거야? 이렇게 간 거랑 근데 마이너스도 2배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투자할 때 그걸 안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명분과 논리로 이걸 도입한다고 한들 결국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요거까지도 예측과 전망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를 향한 목소리는 그 예측과 전망이 부재했거나 네. 아니면 그때 증시가 워낙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네. 무시했거나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네. 그러면 그 정책 실패에서의 어떤 관가를 네. 인정하고 네. 그거에 보완책을 빨리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줘야 예. 이게 막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러니까 지금 뭐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매일매일 얼마나 영혼이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서 또 이렇게 어제 본인 집계한 영혼인데 저거. 저는 어제-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이게 마이너스 56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어떤 분은 마이너스 3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멘붕인 거죠. 뭐 어떤 기자는 뭐 집 팔아가지고 투자했다는 소식도 아니 있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개별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30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냐면 나는 집을 살 돈은 없는데 한 1억은 있어. 내 월급 열심히 네. 일해갖고 근데 이거 해갖고 주식이 좋으니까 뭐 만피 간다 그러고 2배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 3전 릭스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다 넣어갖고 내가 한 2억 3억 만들어갖고 집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층이 두터워요. 2030 사이에서.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그렇다고 이거를 돈을 뭐 보존해주거나 손실을 만회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차분하게 설득해야겠죠. 네. 갖고 있으면 오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러고 당장 있죠. 투자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뭔가를 내놔야 네.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뭐 말이든 제도든 아니면 뭐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는 원래 손실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2배 오를 수도 있고 2배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의 부함만 지금 그렇죠. 자극한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국가로서 무책임한 거예요, 네. 사실. 그러니까 물론 투자는 개인 책임이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움직였건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건 우리가 윤석열 때 코스피 2천이라고 얼마 욕을 했습니까? 예, 마찬가지인 2300, 거거든요. 예. 2천에서 욕을 하건 6천에서 욕을 하건 그 사람은 돈을 넣었다 잃은 사람이에요. 어찌 네, 됐건 간에 네, 똑같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국가가 신뢰할 만한 게 뭐 해결책을 내놓으면 그럼 그때 이제 만 넘어가는 네. 거예요. 그럼 네. 진짜 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가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사실은 네. 큰 돈 벌 수 네. 있어요. 네. 계속 오르기만 하면 큰 돈 못 법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주식은 싸다고 로얄 캐닌밖에 없는데 네.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 보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예. 생각하는데 저는 예. 좀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를 예. 해야 된다는 그렇죠.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우선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찌 됐건 잘못된 판단으로 이 단일 종목 ETF 뭐야 세상에 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 하루 빨리 좀 설득력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예. 있겠습니까? 홍콩에 3배짜리 레버리지가 생긴다니까 그쪽으로 외환이 쏠릴까봐 급하게 우리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이 도박장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선희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김봄날님께서는 보완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이미 주었다. 유유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계십니다. 금감원장이 왜 막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핵심은 당시에 이찬진 금감원장이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했다. 약간 때늦은 후회. 그렇죠. 네, 결과론적인 그렇죠. 그리고 거죠. 이제 이억 원 금융위원장하고 이찬진 그 금감원장이 두 분 다 일단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했는데 이 두 금융수장이 사과하고 끝낼 일이냐?
어떤 방식으로든 뭐 그러니까 제도 이게 개편이 필요하다. 모르겠어요. 저도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 그것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재명 그쵸. 대통령이 그쵸.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 시장으로 예. 주요하게 이제 말하자면 관점을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자산 시장의 성숙도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은 다 뭐냐면 이거 팔아갖고 5만 원이라도 오르면 내가 팔고 나가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심리로 다 들어와 있는데 비판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모두가 다 그 갬블을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아직 이제 말하자면 우리 자산 시장의 성숙도가 그 정도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건 뭐냐면 홍콩이나 뭐 뉴욕이나 런던처럼 해외 자본들도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자금을 많이 넣고 이게 이제 돌아가는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아니라 개미들은 막 사고 돈 벌고 싶어서 기관들은 개미들이 사면 우리는 좀 팔아볼까? 우리 뭐 이익 실현을 해보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뭔가 단순화된 접근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자산시장으로의 포커싱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입법 과제들을 밟은 건데 포함해서 뭐 기업들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이것도 그 제도적인 정비나 혹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능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3천만 원의 이제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청래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시중지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회에 막 근조화환이 오고 이러니까 이 정치적 차원에서는 혼란을 좀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일시중지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는데 정 변호사님이나 우리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제안들이 실제로 지금 필요한 효력이 있는 조처인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광수 씨가 울고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런 얘기를 해도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예, 상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오늘 하루를 수습하는 단기책으로는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네. 굉장히 허무한 논의가 뭔지 아세요? 네. 만약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주가가 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네. 지금 예측 가능성 굉장히 떨어지는 장이고 맞아요. 예. 이게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상황이요.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냐면 어떤 다 사람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장이 개미떨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예, 개미떨이. 그런 사람들도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정책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답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포퓰리즘적으로 네. 오늘 하루 여론이 이러니까 오늘 문을 오늘 이거를 문 닫아. 해야 돼 이런 방식이 오히려 시장에 던지는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네. 그 위협 요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H금 3천만 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한 달 뒤에 오셨더니 코스피에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3천만 원 넘는 2030 투자하지 말란 거냐고 뉴스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15분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규제가 첫날인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탁금이 3천만 원 넘는데 들어가지가 않아서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뭐 기사가 모든 보도가 나오고 규제는요. 있고요. 첫날 혼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는 워낙 지금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ETF 도입 누가 도대체 왜 어떻게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좀 들면 약간 사후 약방문 같은 아니, 느낌.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그런 게 자산시장의 미성숙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기법인데 이 기법에 대해서 야 이거 뭔가 비리가 있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누가 했어 누가? 누가 했어? 어떤 책임자 놈이야? 불러와. 이거 책임자 자체가 불러와.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축협 그 깨듯이 깨는. 네, 이 자체가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들으면서 되게 비웃었는데 나이를 먹고 정치를 관여하다 보면 외양간이 너도 고치면 다행이야. 소 잃고 외양간 안 고치고 소 또 는다? 네,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지금 웃으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이 사실은 없으니까. 그렇죠. 뭐 피가 마르는 분들은 있으실 있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제가 취재 편의점 그 처음에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부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는 말자. 네. 절대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안 절대 된다. 안 됩니다. 예, 진짜.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나가지 말자. 버티자. 예,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문 닫고 잊어버리고 계시라. 그럼 나중에 올라 있을 모른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좀
재벌 청소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 주식 어제 보니까 48억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기다려 보자. 워낙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오히려 더 큰 손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병도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내주 대국민 보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뭐 저희가 새벽 6시 반에 그 김민석 총리가 오셔가지고 6시 반부터 녹화를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6시 반이요. 6시 반. 저희 일정이 6시 반밖에 안 그래도- 된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아마 저 제작진들은 한 5시 출근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예. 중요한 포인트는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로 또 바로 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후에 국민보고회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상세히 보고한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님께서 미리 가본 대국민 보고회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대국민 보고회요? 네, 대국민 보고회.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네. 보고회에서는 뭐 입법 사항 바뀐 거 이야기하고 이거 말고 보고회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네, 저는 뭐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올지 이걸로 끝이다. 아니 어떤 내용이 더 추가로 나올지가 나오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사실. 네. 네. 이제 모든 행위는 그래요. 모든 개혁도 그렇고 네. 사람이 하는 행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변했으면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부정적인 변화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네. 이 부정적 변화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변화를 최대화하는 게 이제 정책적 노력이라는 건데 이 부정적 긍정적 그 내용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기에는 보고회에서 나오기는 저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봐요. 정말 한 2, 3년 있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보고회는 크게 기대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기됐던 논란들에 대해서 이번 형사소송법이 일종의 보완 입법 을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이 뭐 공격적으로 제기하고 야 이제 검찰은 수사를 못한다, 검사 수사권 다 뺏었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그게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뭐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고 아직 뭐 제도가 운영돼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이제 큰 쟁점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이제 어쨌든 정리가 된 됐죠.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갖고 있는 우려들, 예를 들면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나 중대 범죄 관련해서 또 예를 들면 장애인기 사건 같은 거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설명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프레임대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네.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도가 좀 운영되어 봐야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뭐 입장을 요구받으니까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보안 수사권이 이 검찰 개혁의 무슨 신급적인 과제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안 수사권이 있던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가 되던 전면 폐지하던 그 이제 제도의 설계인데, 근데 이 보안 수사권이 마지막에 쟁점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공격도 그렇고 보수 언론의 프레임도 그렇고 이 제도가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까, 이 확률이 낮아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제 말하자면 제도 변경 이후에 현상 변경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하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이걸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검경이라고 하는 두 기관, 뭐 그 이름이 뭐라고 되던 이 두 기관의 선의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거. 특히 서울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문제일 거예요. 지방은 뭐 이번에 뭐 광주라든지 청주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수사기관과 권력과 이런 카르텔 구조가 최영두 사건? 서울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많죠. 쫀쫀하고 단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제도고 운영이 됐을 때 그런 범죄들이 발굴되거나 혹은 처벌되거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겠죠. 되게 역설적인 게 문제가 드러나면 저는 사실은 성공적이라고 봐요.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더 더 무서워요. 문제죠.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걱정하던 게 뭐예요? 사건 암장이잖아요. 암장이 되면 우리는 문제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윤기 사건 이야기하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사건이 나줘야 기존의 제도와 현재 제도에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조를 조금씩 변경시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검찰이 70년 동안 해먹을 수 있었던 게 문제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암장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때 이전까지만 해도 권력이 개다 그랬었죠. 사실 검사가, 권력인데, 검찰이. 예, 사실은 권력인데, 그게 권력이라는 게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들이 깨달으니까 그 중간에 부침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수정돼서 우리 사회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왔던 거예요. 왜 이게 70년을 해오던 그 제도를 바꾸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생겨요. 그리고 생겨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야 그렇죠. 계속해서 처방을 한다. 그렇죠. 계속해서 드러나줘야 처방하고 또 이 새로운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 네. 겪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낙원이 온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예, 낙원이 오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교정하는 과정들을 겪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검찰 권력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부작용을 계속 숨겨왔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그 역할을 해왔던 가장 중요한 축이 검언유착. 그리고 윤석열로 대비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 그렇죠. 검찰 수사권 예, 때문에 예. 증상도 없이 커져버리는 바람에 윤석열이라는 내당이 성공해버려가지고 중환자실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환자를 케어를 해 나가야 될지 분명히 부침이 있어요. 네. 약을 쓰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개혁이기 때문에 네. 뭐 무슨 문제 하나 생겼다고 해서 개혁 전체를 뒤집어야 된다. 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정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제정안을 만든 이후에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 이 이제 말하자면 네. 자세를 갖춰 나가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조정식 의장 발언 때문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연임은 없다. 이 다섯 글자 왜 말을 못하냐. 그 말을 해라.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관련해서 극우 유튜버의 발언과 분간이 안 된다. 제발 정쟁에 대통령을 좀 끌어들이지 마라. 정치가 후퇴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서글프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혹세무민을 멈춰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말을 해야 됩니까? 다섯 글자? 아니 그러니까 뭐 형식적인 걸로 보면 비서실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다음날 잡아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하고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보고 읽어줬대요. 예,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표명은 이미 한 건데 장동혁 대표한테는 없는 거죠. 그 입장 표명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들었어. 못 들었어. 나는 몰라. SNS에 써줘야 되는 안 거예요. 들려. 예. 근데 대통령실은 이미 입장 표명을 한 거고 예. 이 정치적 형식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게 아니라 육성으로 말을 하든지 뭐 SNS에 쓰든지 연임은 없다라고 써주세요. 이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필요하면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입장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써주고 끝내라. 예. 아니, 근데 써주면 써주는 대로 또 난리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이 부정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임은 없다. 5자만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연임은 없다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장동혁 입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이봐 그러지 말고 자네가 연임은 없다고 좀 하지. 그러네. 그걸 바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이거 연임은 없다 대통령이 또 쓰잖아요. 그럼 또 난리 나요. 예.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됩니다. 예. 연임할 생각이 있었나 보네. 또 이런 식으로 또 난리를 칠 비서실장의 거예요. 발언을 갖고도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 봐 생각은 있는데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원천적인 잘못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버린 거 128조 2항 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끝날 일인데 일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끌고 온 거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잘 걸렸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이 맞아 보여요. 기자한테 낚였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당 대표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인식을 기자들에 밝히는 대해서. 거는 좀 네. 약간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예상 질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백불에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공보수석실에서 밝힌 것처럼 답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거죠. 질문에. 아니 근데 기자들한테 낚였다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의도대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낚인 걸로 하고 저는, 넘어가야 저는 돼. 저 말씀 맞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당 대표 후보가 할 일은 네. 아니다 하는데 네. 그 말 듣고 본인의 개인적 신념이겠죠.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이번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어떤 기획, 뭐 이를테면 정계 개편 기획, 뭐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공소 취소 논란,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 뭐 한밤에 깨어 절대 그거 아니라고 김승원 의원께서 오늘 뭐 다 말씀하시고 가시고 8번이나 회의를 했고 뭐 6회독인가 몇 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나온 거지 느닷없이 들어간 한밤중에 끼워 넣기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2020년부터 김용민 의원이 그 토론회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엄프를 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먹히는 거고 다수의 대중들은 신문만 보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거 왜 갑자기 끼워 넣었어? 대통령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상한 의심을 계속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조선일보한테 물어봐야죠. 니들이 봐도 부당한 수사의 공소 소축 재량권 이탈은 만나보지 해줘야죠. 네. 이거는 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좀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거고 사실 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거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공소기각 결정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판결로 넣었더라고요. 저는 네. 오히려 그게 아쉬웠어요. 결정으로 왜냐면 했었어야 재판하기 되니까. 전에. 왜냐 그렇죠. 재판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건 해방을 시켜줘야지. 수년씩 재판한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 보세요. 5년 재판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공소기각 나면 얼마나 허무해요. 오히려 이런 명백한 것들은 빨리빨리 판사가 결정을 끝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니 그리고 판사 보고 판단하라 했잖아. 판사 보고 무슨 검사가 아니라 아니 검사도 아니고 무슨 판단할 수도 행정기관이 없고. 하는 네. 것도 아니고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예. 아니 이런 내용 없어도 기존에도 공소 기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법적 근거를 넣어줌으로써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을 그냥 없애는 거거든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논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펄쩍펄쩍 뛰는 거 보면 니들이 봐도 수사권 남용에 소추권 남용은 맞나보지 이렇게 물어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가 잘못했는데 8번이 아니라 14차례, 6월 네. 26일 이후에 14차례 정도 논의를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태도는 이런 거예요. 법사위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논의하면 가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채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채점을 하다가 킬로 문항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처음부터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 유우성 사건 변호인단이었어요. 예, 유우성 사건이 맞아요. 뭡니까? 대표적으로 조작 증거를 가지고 네, 위법 그렇습니다. 수사해갖고 이거를 예. 기소를 했는데 예. 변호인단이 이걸 계속 주장했어요. 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재판 과정에서 조작 증거가 밝혀지니까 별건 기소를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 별건 기소를 공소 기각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비판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본인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넓혀놨다 판사에 뭐 이런 비판이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사건에서 본인의 경험을 갖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엮어갖고 지금 설명하는 킬러 부당이었다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데 한동훈 의원 측은 아싸 하고 있겠죠. 내가 한 건 또 했다. 제가 봤을 때는 깔 게 없는 네. 거야. 다른 거 깔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보안 수사권 이걸로는 못 막을 것 같고 네. 그건 까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로 성동격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알아 다 언론도 다 알고 이거는 이 별건 수사라든지 수사권 남용 이 부분은 제가 로스쿨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 이런 부분 바뀌어야 된다고.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앞에 있는 놈이 나쁜 놈 같아. 이놈이 뭐 성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이놈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아. 근데 네. 수사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소기각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지 아무리 않죠. 공소기각이란가 이런 거를 선언적으로 정확하게 넣어줌으로써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거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살인죄가 살인을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유기, 징역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살인범이 나한테 왔을 때 야 법에 이거 금지돼 있다. 그럼 살인범 저 갑니까? 아니거든요. 다만 국가가 나를 너는 사람을 죽였어 하고 5년 이상의 범죄를 형을 매기지 못하게 하는 게 법의 본질이에요. 네. 국가와 개인의 사이가 법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홉스의 국가 계약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런 본질 싹 무시해버려. 이런 본질 싹 무시해보고 나쁜 놈이 있는데 처벌 못하게 하네. 이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국민의힘 네.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을 만든 유승익 교수님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기각 이미 판례 있는데 황당하다. 이미 올해 6월에 시민이 주도한 안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찬성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해와 억측이 많아서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시 0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시즌 1 하는 내내 그 2년 9개월간 저희가 쉬지 않고 달려왔고요. 그 사이에 정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만큼 빛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일도 많았습니다. 내란 수계, 네. 내란이다 이런 비상계엄이 터지고 뭐 총선, 대선, 지방선거 정말 2년 9개월 동안 야 대한민국 정치 현대사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동시다발로 많이 터질 수 있나라는 정도까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꼼꼼히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잘 쉬고 9월에 선선한 바람 아마 그때도 더울 것 같긴 하다. 더울 것 같아요. 계속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드네. 기후이기 때문에. 예. 여하튼 8월 마지막 주 9월의 첫 장을 열면서 저희 취재 편의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도 한 말씀씩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시즌 2에도 또 불러주십시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의도에서 너무 고생. 그럼 다음번에 여의도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여의도에서 격변이 많았잖아요. 지난 세월 동안. 이 동네가 너무 시끄러웠어. 여의도가. 정말 네. 여의치 않네요. 네. 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